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이유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보철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을 보시면 임플란트 시스템의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전통적인 임플란트 보철 방식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스 시스템까지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임플란트 합병증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임플란트 환자 숫자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임플란트 환자 숫자는 더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근데 더 특징적인 것은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임플란트 재거술 환자의 현황입니다. 그 임플란트 환자 숫자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임플란트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이죠. 생물학적인 합병증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계적 합병증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즉 예전에는 그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임플란트가 어떻게든 구강 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즉 생존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생존보다는 성공이 더욱 중요한, 즉 합병증이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임플란트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합병증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즉 이 합병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상부보철물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리트라이버빌리티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죠. 일단은 생물학적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그 문제가 있죠. 보철물 주변으로 뼈가 흡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보철물을 제거를 해 보았더니 이렇게 염증 상태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원인이 되는 보철물의 형태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해 주었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은 뭐 없어진 뼈는 더 자라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염증 반응 없는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합병증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바로 리트라이버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합병증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임플란트의 동요도입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우선 이게 정말로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만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전체가 흔들리는 건지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환자가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근데 뭐 아프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상부 보철물만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임플란트의 어느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죠. 즉 페일이 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상부 보철물을 제거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리트라이버빌리티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부 보철물을 제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한 나사 풀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대주 또는 임플란트 자체가 파절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리트라이버빌리티 그 얘기는 그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를 풀고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을 제거를 해야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 보통 임플란트 보철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구강 내 보철물의 기능은 그 뭐 저작 발음 심리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철을 해주는 건데 임플란트 보철물은 다른 구강 내 보철물과는 다르게 그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 뿐만이 아니고 리트라이버빌리티라는 또 다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 보철물을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제거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전통적인 방식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해왔던 임플란트 보철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류 유지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멘트 유지형, 그리고 세 번째는 흔히 SCRP라고 부르는 스크류 시멘트 유지형에 대해서 나눠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크류 유지형의 보철 방식입니다.
그 최초로 발명된 임플란트 시스템 브레네막이죠. 그러니까 브레네막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즉 처음으로 만들어진 보철 시스템이 바로 스크류 유지형인데,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UCL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중간에 베이스 어버먼트 하나가 더 들어가는 멀티 유닛 타입도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캐스터블 실린더, 즉 주조 가능한 이런 실린더 위에 이제 보철물의 형태를 왁스업을 해서, 즉 로스트 왁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율차라빌리티죠. 나사만 풀면은 빨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간단합니다. 시멘테이션 과정이 필요 없고요. 물론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보철물이 잘 맞을 때, 즉 컨택이 잘 맞을 때는 그냥 입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교합 조정도 가능한데, 컨택이 안 맞으면 이것도 좀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적 좁은 약관 공간, 즉 5mm가 안 되는 공간에서도 어쨌든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3mm는 있어야 합니다. 즉 이 환자분처럼 거의 이제 5mm도 안 되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한 3, 4mm 정도가 되는 경우에도 이제 주조 방식을 이용해서 UCLA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mm도 안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이 스크류의 나사의 헤드 부분이 대합치에 닿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픽스처에서 이 나사가 솟아나온 부분이 한 3mm 정도 되기 때문에 3mm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단점은 우선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레벨이 인상 체득이 필요합니다. 뭐 시멘테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주 레벨에서, 어버먼트 레벨에서도 인상 체득이 가능하지만 UCLA 타입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골드 또는 아니면 non-precious metal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캐스팅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주조 수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조 수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그러니까 멀티플 임플란트인 경우에 패럴렐하지 않다, 즉 신입 각도가 패스가 맞지 않을 때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패시브 암핏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스크류 홀입니다. 일단 전치부에서 이제 나사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심미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교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 구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시멘트 리테인드, 시멘트 유지형 보철 방식입니다. 뭐 솔리드 어벗을 사용해서 그냥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베이직한 기본 지대주를 이용해서 여기다 시멘트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붙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픽처 레벨이나 어버먼트 레벨에서 모두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크류 타입보다 기본 과정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고 보철물은 주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재료든 다 가능하죠. 지르코니아도 가능하고, 뭐 포셀린을 빌드업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핏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인 경우에 스플린팅을 하는데, 만약에 심리 각도 때문에 패시브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지대주 상에서 신입 각도와 별개로 지대주 상에서 보철물의 삽입 패스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한 핏을 얻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이거죠. 나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전치부에서 심미적이고, 그리고 구치부에서도 교합에 대한 우려가 없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조금 많은데요. 일단 패시비티가 좋다라고 했지만,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 20번 때는 이제 스크류 유지형인데, 이쪽을 보시면 시멘트 유지형인 게 보이시죠? 이게 분명 패시브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딜리버리 할 때 어거지로 우겨넣고 아마 붙이고서 이제 교합 조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도 안 맞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틈새로 많은 플러그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겠죠. 임플란트 예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트라이버빌리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시멘테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도 리트라이버빌리티를 위해서 보통 제거 가능한,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시멘트가 바로 요 프리미어 시멘트죠. 제거 가능한 프리미어 시멘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손잡이를 붙여놓죠. 훅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붙여놓게 되는데, 이 시멘트가 저는 솔직히 이게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원하지 않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프리미어로 붙여놓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치료를 위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막상 제거하려고 하면 제거가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갈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멘테이션 타입은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때가 꽤 많고요. 시멘트 유지형의 또 다른 단점은 그 시멘트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악강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스크류 타입보다 더 높은 악강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뢰주의 길이가 4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즉 전체적으로 이제 교환면 높이까지 따진다면 5mm 정도가 있죠. 그 공간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유지형으로 부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이 자꾸자꾸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센 후지쌤이나 아니면 레진 시멘트를 사용해도 자꾸자꾸 떨어져서 반복적으로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잔여 시멘트가 남는 것의 문제인데, 우선은 그 마진을 10%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시멘트를 합착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심미적인 곳에서는 10% 마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마진이 깊어질수록 제거가 안 되는 시멘트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시멘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특히 프리미어 같이 레진 시멘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시멘트 자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 플라그의 그 저수지처럼, 그러니까 플라그들이 이 시멘트에 붙어서 그 염증 반응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 유지형과 그다음에 시멘트 유지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CRP 타입, 즉 콤비네이션 타입이라고 부르는 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죠. 요거는 그냥 시멘테이션 타입에서 이제 나사 구멍만 뚫은 것인데요. 스크류 타입에서의 그 단점, 즉 그 패시브 픽, 멀티플에서 임플란트 길이의 식립 각도가 맞지 않은 경우에 패시브 핏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멘테이션 타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리트라이버빌리티나 아니면 시멘트 제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트라이버빌리티는 스크류 타입과 동일하겠죠. 나사를 풀면 바로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합착을 하고 나서 밖으로 다시 뺄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제거를 구강 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잔여 시멘트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시멘트를 제거를 하면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컨투어다 그러면은 조정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컨투어링이 가능하다. 이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SCRP의 장점은 간단하게 말해서 리트라이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보철물 컨투어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잔여 시멘트를 전혀 남기지 않게 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과정이, 즉 체어사이드에서 할 때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진료하는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가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보통은 SCRP 타입을 딜리버리를 할 때 최종 보철물을 합착을 한 다음에 구강 외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잔여 시멘트도 결국에는 구강 내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크류 홀은 또 스크류 홀대로 남아있고, 즉 스크류 타입과 시멘테이션 타입의 모든 단점을 갖는, 그러니까 장점을 갖지 않는 그런 나쁜 보철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스크류 홀이 있으니까 심미적이지도 못하고 또 교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잉여 시멘트가 확실하게 제거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염증 반응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테이션 타입의 크라운에다가 그 리트라이버빌리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실제로 기공물을 받아보면 그 임플란트에 나사가 들어가는 그 패스와 그리고 그 스크류 홀의 스크류 채널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요거는 직접 저 보철물에 드라이버를 인게이지를 시켜서 풀어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딜리버리를 할 때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가 패시브하게 연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테이션을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시 풀려고 해서 봤더니 드라이버가 인게이지가 안 됩니다. 즉 리트라이버빌리티 없는, 즉 단점만 갖는 보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시밀레스 시스템까지 진화해 오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뮬레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뮬레스 시스템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크게 시뮬레스 시스템도 실제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진짜 트루 시뮬레스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시멘트를 그래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왼쪽에 그 시뮬레스 시스템이지만 시멘트를 사용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일단 SCRP 타입이라고 제가 불렀고요. 이건 그냥 제 이름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SCRP 타입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대주에다가 이제 크라운을 합착하고 이제 나사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다만 다른 점은 그 지대주에 특별하게 이제 시멘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그루브라던가 어쨌든 유지 구조들을 여기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떨어지게 만든 거고요. 똑같이 나사 유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밖에서 시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잉여 시멘트도 밖에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내에서 시멘트 프리하다. 그래서 이 방식도 시멘레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 실린더 타입이라고 제가 또 이름을 붙였는데, 이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에는 우선은 베이스 어버먼트, 그러니까 솔리드 타입으로 만들어진 베이스 어버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크라운을 이제 마찬가지로 실린더에, 그러니까 요 어버트먼트처럼 실린더에 특수한 유지 구조를 부여한 실린더에 크라운을 시멘트를 이용해서 합착을 합니다. 구강 외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강 외에서 잉여 시멘트도 제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 한 덩어리가 된 이 실린더와 크라운은 이 크라운 그 실린더 안에 탄성으로 이 베이스 어버먼트에 연결을 되고, 이때는 시멘트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도 시멘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구강 내에서는 시멘트 프리하기 때문에 여기도 시멘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트루 시멘레스입니다. 정말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계적 유지에만 의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링크 타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그 앞에 실린더 타입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류가 그 링크에 연결된 스크류의 액션으로 이 베이스 어버먼트와 크라운이 유지, 그러니까 기계적인 유지를 얻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건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원피스 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원피스는 아니고 투피스죠. 하나의 어버먼트와 하나의 나사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투피스긴 하지만 이제 원피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부품이 적어서 가장 간단하고요. 이때는 이제 스크류를 조이면서 앞에 링크 타입과 마찬가지로 크라운과의 기계적인 유지가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우선은 이 SCRP 타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어차피 SCRP 타입과 큰 차이는 제가 못 느껴서 일단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실린더 타입입니다. 우선은 베이스 어버먼트가 임플란트 픽처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실린더에 크라운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합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의 내부에 이제 탄성에 의해서 여기 이제 딸깍하고 베이스 어버먼트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뭐 똑딱이니 아니면 락킹 아니면 클릭 조인트 타입이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회사별로 이름 부르는 것도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똑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할 때 똑딱하고 끼웠다가 원할 때는 딱 하고 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리트라이버빌리티가 있는 실린더 형태고요. 그리고 스크류에 의해서 유지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류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리트라이버빌 시멘테이션 타입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적었고요. 근데 여기도 유지 시스템에 따라서 즉 실린더가 베이스에 연결되는 그 시스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의 밖에서 유지를 얻거나 아니면은 베이스의 내부에서 유지를 얻거나,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베이스의 바깥쪽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은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니셜로 적어놨습니다. 우선 그 왼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실린더 내부에 이렇게 지르코니아 볼이 있는데, 이 지르코니아 볼이 실린더에 그 니티놀 형상기업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이제 언더컷을 지내가면서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되죠. 그러면서 줄어들었다가 그 언더컷을 넘어 방구형의 홈에 들어갈 때 딸깍하고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탄성이 있는 실린더 내부인데, 여긴 타이타늄 스프링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언더컷을 지나면서 딸깍하고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N사의 제품이죠. 이 경우는 베이스의 외부가 아니라 이 안쪽에 언더컷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실린더의 안쪽에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니티놀의 탄성 니티놀을 이용한 유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린더의 크라운을 합착을 하고 그리고 시멘트를 제거하는 과정 모두 구강 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강 내에는 시멘트가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스크류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합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전치부에 만약에 스크류홀이 뭐 순축으로 만들어지겠다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상부 보철물 재료도 뭐 주조 방식이든 아니면 밀링이든 어떤 방식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인터널 타입에서의 싱킹 다운 문제가 일단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서 기계적인 문제들, 뭐 스크류 루즈닝이나 아니면 지대주의 파절 문제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단은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어 타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멘트 유지를 위한 최소의 악강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실린더 자체에 유지구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부여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멘트에 대한 그 시멘트 유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솔리드 어버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제 풀리면, 특히 싱글 같은 경우에 풀렸다가 솔리드 어버먼트를 다시 조이면 그 상부 보철물이 안 맞죠. 이게 헥스인 경우에 돌아가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재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링크 타입입니다. 트루 시멘레스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고요. 앞에 이제 실린더 타입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를 우선은 임플란트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 링크에 연결된 스크류를 조이면서 이제 기계적인 유지를 이용해서 크라운과 이 베이스 어버먼트를 연결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고요. 일단은 그 링크와 스크류에 의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데, 이 링크 자체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링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이 스크류 자체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위에는 이제 링크 자체가 유지를 얻게 되는 방식인데, 나사가 들어가면서 이 링크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이게 꽃잎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사가 조여지면 펼쳐지면서 이 링크가 크라운과 기계적인 유지를 얻게 되고, 즉 크라운 내부의 언더컷을 이용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링크는 나사를 이용해서 베이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류를 이용해서 유지를 얻는 방식인데, 이때는 그 뭐 링크가 이제 링크가 이제 외부에 있는 크라운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스크류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링크와 스크류 사이에 약간 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언더컷 부분인데, 즉 나사 자체에 의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제품은 이 나사 자체가 상부 보철물에 바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단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 뭐 커플링 스크류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직접적으로 이 지르코니아 표면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앞에서 봤던 실린더 타입에서는 그 실린더 바깥쪽으로 크라운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은 부위가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건 링크 타입에서는 이 마진을 두껍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핑 가능성, 그러니까 취핑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루 시멘레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감소하게 되고, 또 시멘트에 의해서 유지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낙관 공간, 5mm가 안 되는 낙관 공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린더 타입과 똑같은데 베이스 어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싱킹 다운도 감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역학적 문제들의 위험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바로 요건데요.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치부에서 장점인데, 식립 각도 때문에 나사의 홀이 이 순측이나 아니면 인사이드 쪽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걸 약간 이렇게 앵귤레이션을 시켜서 나사 구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솔리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거 베이스 어버먼트 자체가 풀렸을 때는 보철물을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부 보철물에 어쨌든 스크롤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크롤 타입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데 상부 보철물 내부에 형성된 언더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공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세 번째, 그 원피스 타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요 시스템인데요. 이게 가장 간단한 시뮬러스 시스템입니다. 어버먼트 안에 스크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트윈제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품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품 간의 결합 불안정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부품조차도 많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편하고요. 그리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쓰기도 편합니다. 모두 이제 나사를 조임으로써 기계적 유지 방식으로 크라운이 임플란트에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나사가 들어가면서 어버먼트 그 지대주의 상부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벌어지면서, 요건 내가 직접 촬영을 한 것인데요. 트윈제로 제품을 나사를 조이면 이 지대주의 상부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크라운 내부에 형성된 언더컷에 얘가 딱 조여지게 되는 형태죠. 이 탄성이 있는 지대주가 나사가 아니라 지대주가 직접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접촉을 하면서 이제 기계적인 유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링크 익스펜션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링크 타입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사 자체가 크라운의 언더컷에 바로 접촉을 하게 되는 제품이라 이거는 그 나사의 유지에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일단 간단하니까 오차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인상 체득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사가 풀렸다, 다시 조이면 그대로 재장착이 가능하다. 즉 보철물 재제작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봤던 그 링크 타입과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시멘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부 두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트루 시밀레스이기 때문에 치어 타임도 줄어들고, 그리고 5mm 미만의 낮은 악강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링크 타입과 마찬가지로 앵글드 채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부에서 식립 각도와 별개의 스크류 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단점은 이제 스크류 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 타입과 마찬가지로 그 크라운 내부의 언더컷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기공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팅된 기공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뮬러스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문헌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문헌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찾은 게 딱 3개인데 2개는 케이스 리포트였고 하나는 유한요소 분석인데,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 리포트는 TDP 시스템을 이용한 케이스 리포트였고, 결론은 뭐 3년 팔로업 결과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었다라는 케이스 리포트였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케이스 리포트는 특이하게 치기공학과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하신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치과의 사랑은 조금 다른 결론을 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뮬러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정기적인 디지털 관리 장비가 중요하다. 즉 캘리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해서 보철물, 링크 간의 공차를 줄이도록 해야 되고 신중하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유한요소 분석인데, 솔직히 학술적으로 유한요소 분석이 그렇게 큰 에비던스를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었는데요. 시밀러스 임플란트 수복물이 주변골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전달에서 기존의 시멘테이프 타입 보철물보다 양호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시뮬러스 시스템을 처음 쓰게 된 게 이 환자분 케이스였거든요. 35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교정 치료를 다 끝내고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임플란트가 47번의 임플란트가 있는데 굉장히 악강 공간이 좁습니다. 4mm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위에는 지금
정출된 치아는 올렸습니다. 아무리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악강 공간인데, 근데 이 여자 환자분이 굉장히 심미적인 요구도가 굉장히 높겠죠. 젊은 여자 환자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좁으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는 보통은 저는 항상 골드 UCLA 타입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여자분은 골드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걸 전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치아색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러스 시스템, 즉 트윈 제로를 처음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우선은 항상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뜨기 전에 저는 주변의 연조직의 뎁스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보니까 4mm, 5mm, 6mm였습니다. 그래서 트윈제로 시스템에서 일단 진지버 라이트는 버컬 레벨과 맞춰서 4mm를 선택을 했고, 짧으니까 지대주 길이는 3.5mm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착을 했고요. 다행히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교환면에 이제 나사가 보이는데요. 그 3.5mm짜리 지대주면은 그러니까 지대주 길이가 3.5일 때 나사가 딱 요 높이까지 올라오더라고. 3.5까지. 그러니까 이게 교환면이랑 나사 헤드의 높이가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을 메울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게 그 트윈제로 같은 원피스 타입뿐만이 아니고 링크 타입도 마찬가지로 나사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뮬레스 시스템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점차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이분도 낮은 악강 공간에서 한 4, 5mm 정도 되어 보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3.5mm 지대주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트윈제로 3.5mm 지대주를 사용해서 부첨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크류 헤드가 보이죠. 그래서 나사 구멍을 메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약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 이모전 프로파일도 괜찮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다니는 건데요. 전치부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여성 환자분이셨고 일단 임시보철물을 항상 먼저 제작을 하는데요. 21번 임시보철물을 제작을 했는데 나사 구멍 때문에 이 인사이저리 거의 뚫립니다. 이건 이제 PMMA 임시보철물이라 이렇게 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포셀린이라던가 다른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얇게 유지가 안 되죠. 이만큼 구멍이 뻥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을 해 봤습니다. 일단 최대 30도까지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울어져도 30도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트윈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구개측으로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감쪽같이 하나도 안 보이죠. 스크류 홀이 이렇게 감쪽같이 만들어졌고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유닛 환자분이신데요. 12번에서 21번까지 3유닛 임플란트 브릿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임시보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 환자분보다 이 나사 구멍이 더 바깥으로 나와 있죠. 더 순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거를 없애기 위해서 트윈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25도에서 30도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나사 구멍이 보통 이렇게 나가죠. 근데 스크류 채널을 약간 이렇게 30도 최대로 이렇게 기울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최대로 기울여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끝에 보면 인사이저를 살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 21번 쪽에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이게 거의 30도가 진짜 마지노선이고 그보다 더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된다. 그쵸? 잘 심겨진 임플란트라면 일단 문제가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을 때보다 그리고 시멘테이션 방식으로 제작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죠. 전치부의 3유닛 환자분이신데요. 일단은 임시보철물을 만들고 일단 그 스크롤 방향이 일단은 여기 놓으시면 아시겠지만 22번의 스크롤이 약간 인사이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제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진지버 라이트를 2mm짜리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보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했는데 여기 요 틈새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통 저는 다 딜리버리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집으로 귀가하실 때 그 직전에 PA 사진을 찍고 귀가하시라고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이렇게 찍고 가셨거든요. 근데 찍고 가신 다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틈새가 보여서 바로 다음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안착이 안 된 경우에도 이제 나사가 다 조여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왔더니 나사는
다 풀려 있어서 제가 다시 밀어 넣고 요걸 다시 조였는데, 그냥 밀어 넣는 것보다 그 여기 컨투어를 조금 더 조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딜리버리 하고 바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내드렸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래서 하나의 그 도움을 얻었죠. 이제 다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가하실 때 PA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구강 내 연결을 한 다음에 일단 바로 찍어봅니다. 바로 찍어보고 다 안 들어갔네. 그러면은 이거 뭔가가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미지혈 쪽이 조금 뚱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를 조정을 한 다음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벽하게 다 들어갔고요. 네, 이 환자분도 그래서 만족스럽게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고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리커멘데이션을 좀 해드리자면, 우선은 악강 공간이 짧을 때, 즉 5mm보다 짧을 때 어떤 보철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물론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뭐 어떤 방식을 하든 다 좋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깊게 식립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우선 예전에는 저는 항상 UCLA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주조 방식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료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SCRP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자꾸 떨어질 거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그루브도 파고 그리고 영구 시멘트, 레진 시멘트를 써도 자꾸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젊은 환자분들이나 굳이 골드나 메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유실레 타입과 같은 그런 유지를 얻기 위해서 이 시밀레스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크류 헤드가 조금 높게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 스크류 타입보다 한 0.5mm 정도가 조금 더 이 스크류 헤드가 높게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교합면에 스크류 홀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죠. 근데 메우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그 환자분한테 그 역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열어두어도 나사가 쉽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이 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문제인데, 그거야 뭐 환자분께서 양치질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도 문제 발생하지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순축으로 그러니까 스크류 타입으로 제작을 했을 때 순축으로 스크류 홀이 나오는 경우, 식립 각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 스크류 타입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심미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멘테이션 타입은 물론 스크루홀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미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시멘트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체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서브로 내리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 시멘트가 남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구 시멘트로 안 붙이고 프리미어로 붙이죠. 그래서 또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당혹스럽게 떨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앞에서처럼 이제 전치부에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해서 이제 그 보통 트윈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제한이 있죠. 25도에서 30도의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더 기울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시멘테이션 타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토론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시뮬레스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일단 눈여겨볼 것은 이제 리트라이버빌리티는 일단은 대부분은 다 있고, 시멘테이션 타입은 저는 이제 없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최소의 아강 공간, 전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전치부에 순축 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리미테이션이나 아니면 리커멘데이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사 유지형, 일단 전통적인 시뮬레스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짧은 체어 타임, 만약 컨택만 잘 맞으면, 그리고 낮은 악강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리트라이버빌리티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스팅 방식으로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 부철물 재료가 제한적이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신입 각도가, 즉 멀티풀인 경우에 신입 각도가 어긋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죠. 뭐 멀티 유닛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복잡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SCRP 타입은 일단은 위에 아까 스크롤 타입과는 다르게 다양한 상부 부철물 재료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시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밖에서 인엽 시멘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어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신입 각도가, 그러니까 멀티풀에서 만약에 이제 신입 각도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럼 뭐 아니면은 뭐 그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는 그때는 스크롤홀을 만들지 않고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때는 또 잉여 시멘트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단점은 앞에서도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높이가 최소 3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시멘테이션 과정이 어떻게든 들어가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타입에서 만약 신입각도 문제로 나중에 아예 뉴트럴 버빌리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시멘레스 시스템은,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뉴트럴 버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에는 제거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멘레스니까 구강 내에서는 시멘트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장점인데, 뭐 실제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실린더 타입도 밖에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링크 타입도 원피스 타입 모두 시멘레스, 이건 트롤리 시멘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낮은 악강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전치부에서 특히 앵글드 채널을 형성을 해서 이제 심미적인 보상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일단은 뭐 이런 역학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일단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할 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좀 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리트라버빌리티가 있는 지르코니아 수돗물을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는 UCLA 타입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거는 좀 비신미적인 주조 수돗물이었죠. 그리고 전치부에 스크류 홀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시멘트 리테인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리트라버빌리티가 없거나 또는 잉여 시멘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시멘레스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컨시더링 포인트인데, 일단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상 결과 데이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유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조건에서의 여러 연구, 인비트로 연구들이 조금 더 소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트윈 제로도 그렇지만, 그 호환 가능한 지대줄 사용에 대해서 그 이머전스 컨투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커스텀 어벗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커스텀 어벗을 사용한 SCRP 타입 다 제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트윈 제로를 사용한 케이스, 방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오히려 더 트윈 제로를 사용했을 때가 더 나은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스텀 어봇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컨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친 듯이 갈아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트윈 제로나 어쨌든 시뮬레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엑설런트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또다시 더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UCLA가 비교를 해볼 때 그 보철물의 기공의 정확도 측면에서 실제로 제가 기대한 바는 그 기존의 UCLA 타입과 그 정확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딜리버리를 여러 케이스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그 주조 방식으로 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조 방식보다 그 캐드 방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체어 타임이나 아니면 정확도 측면에서 시멘레스 타입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라는 소견이고요. 그리고 SCRP 타입과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이머전스 컨투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즉 잘못된 디자인의 커스텀 어벗을 조정하느라 걸리는 그 딜리버리 시간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시멘테이션하고 구강 외에서 시멘트를 제거하는 그 체어 타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철물 딜리버리 할 때 체어 타임이 매우 감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평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트윈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리커멘데이션을 다시 적어봤는데, 일단 악강 공간이 짧은 경우에 즉 SCRP 타입을 사용하면 보철물이 잦은 탈락으로 환자분이 자꾸 내원을 하시면서 불평을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스크류 타입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보철물 재료가 있죠. 하지만 이 트윈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스크류 타입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요구를 왜 적었냐면, 이제 그 지대주 높이가 3.5mm짜리, 5mm짜리 두 개가 있는데, 악강 공간이 낮을 때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더 짧은 죄송해요. 더 짧은 악강 공간을 갖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짧은 사이즈의 지대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추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클리니컬 케이스는 전치부에서 이렇게 순축으로 임플란트 홀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제 토크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스크류 타입 보철이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토크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권장 토크가 35N인데 이게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35N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소위 그 나사 헤드가 빠가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인게이지가 된 상태에서 35N을 체결을 해야 이게 나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마무리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보철 방식들이 물론 아주 훌륭하게 발전해 왔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시뮬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이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